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불법 주정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일부 구역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을 공공기관 직원들이 종일 점령하시다시피 해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공공기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또 다른 차 운전자도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인근의 기관 건물로 들어갑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니 못 돼요. 직원 외에는 못 돼요. 왜 밖에 다 돼요? 교육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안 돼요. 대부분 공공기관 직원이나 방문객으로 단순히 주차 편의나 내부 주차장의 보안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기관 앞마당처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 아침 주차한 차량들은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종일 주차장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전 8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이 한창인 시각인데요. 이곳 공영주차장은 벌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공기관과 인접한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차된 차량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대부분이 취재 당일인 수요일에 참여하는 차량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때문에 내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공공기관 측은 모든 직원 차량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주차를 못하고 아마 거기 부족하면 아마 그쪽에 이제 세우던가 아마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침부터 딱 이렇게 가시면 그래서 이게 넓으면은 잠깐 10분 동안 있다 대구 가실 텐데 저 양방 1차로니까 2차로니까 저 옆에 평행 주차도 못해요. 저는 이건 정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 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원주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들 보는데 아침에 차를 세우신 다음에 저녁에 차를 빼고 있습니다. 종일 주차하면 주차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가 많이 줄거든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예산 확보는 관련 절차가 필요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시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 공영주차장이 공공기관에 점령당한 가운데 조속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 연말 개통되는 KTX 동해선 개통 일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해시는 일단 연말 개통을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동해선은 물론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까지 맞물리면서 KTX 개통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량리역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됩니다. 개통 시기는 올 연말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주 중 시험 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시설 검수가 다 끝났고요. 시운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철도공사 파업 때문에 다음 주 정도 현재 타임 스케줄 지금 철도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 중에 시행하면 12월 13일 정도까지 할 것 같고요. 문제는 KTX 동해선의 시험 운행을 마치더라도 영동선 시설 개선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KTX 동해역의 건설공사도 당초 개통 예정일인 12월 21일에 맞춰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그 시설물 시험이랑 안전관리 체계 이행 등을 위해서 국토부랑 철도공사랑 이제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협의가 완료돼야 그 열차 운행 가능 일정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KTX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3단계 중 2단계가 마무리됐다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는 1단계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는 연말 개통을 기대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묵호역이라는 그 메리트가 바로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묵황 자체가 이제 관광항으로 앞으로 변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항 주변에 있는 뭐 농골 담길, 뭐 감성관광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만 자체가 관광지니까,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그 좀 떨어진 무릉계나 뭐 이런 쪽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시킬 이런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KTX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평일 4차례, 주말 7차례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안인 진항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민과 발전소 시행사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화력발전소 시행사와 시공사, 어촌계가 어업권 보상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어업권 이외의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착공한 강릉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안인 어촌계는 해상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면서 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동, 흙물, 거기 또 작업하니까 글로 배들이 못 다니니까 또 그만큼 손실이 있지. 갈등이 심해지면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 25일 1차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에 따라 어촌계는 어업 피해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용역 조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인 화력발전소 시행사 측은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상 협상 합의가 완료되면서 발전소 공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공사 공정률은 약 27%, 하역부두와 방파제 등 해상공사는 22%가량 완료됐습니다. 시공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해상공사에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해상공사는 거의 종료가 됐고요. 내년 3월부터 오타방지망 설치 이후에 부수공사라든가. 하지만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강릉 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현장에서 성면 해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포착해 철거업체를 성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오염된 연기와 해수 등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무슨 부분에서 그 미행하고 환경에 오염된 행위들은 다 지켜볼 거고요. 그 바다에서 해풍이 불었을 경우에는 오염물질들이 돌아서 강릉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환경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발전소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60년 만에 전면 개편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춘천시 시내버스.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감은 우려와 불만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노선 개편을 적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춘천시 시내버스 개편과 관련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원래대로 해놓으시라고요, 원래대로. 잘 모르죠. 아무리 뭐 그 책을 봐도 정말 몰라요.
시민들의 발, 바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춘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60년 만의 시내버스 전면 개편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7시 40분 석사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버스 정류장. 평소 이 시간이면 등교를 위한 학생들로 붐볐을 정류장이 한산합니다. 버스 개편 이후 버스를 제때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편 전보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배 이상 늘면서 지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에 여기서 출발하면은 적어도 한 45분 전에는 학교 도착했어요. 지금은 타면 한 2, 30분 걸리니까 거의 학교 조회하기 10분 전에 도착. 춘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9분으로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배차 간격을 줄였다는 것이지 실제 곳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시 근하동 청화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100번과 8번 두 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데 중앙로를 가기 위해서는 8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8번 버스의 배차 간격은 3시간마다 한 번씩입니다. 춘천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이 동네 학생들은 등교 수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하면 이틀인가 택시 태워서 데리고 가다가 그것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통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건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통장님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 태우고 가는 거예요.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막차 시간이 크게 앞당겨진 곳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읍면 노선입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 이용이 불가능하고 아침 일찍 시내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대학교를 관통하는 300번 청춘 노선은 대부분이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를 관통하는 300번 버스, 바로 청춘 노선은 전철 시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에서 정류장까지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지만 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시점에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다음 버스는 15분 뒤에나 도착합니다. 그 사이 학교 셔틀버스는 3대가 지나갑니다. 이뿐 아니라 지선과 간선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역시 환승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환승을 위해서는 적어도 20분, 많게는 1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 환승센터는 늘 사람이 북적이고 불만도 가득합니다. 시골 사람은 그냥 굶어 죽더니 얼어 죽더니 말라는 거 몇 개 더 돼요. 세 개.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난 3시간 더 기다렸어요.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지선 노선과 마을버스는 만원 사례가 이어지는 반면 외곽을 순환하는 단선 노선 버스는 대부분이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편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보고서입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360일간, 지난 15일까지였습니다. 이날은 춘천시가 시내버스 개편 노선을 적용한 날과 일치합니다.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선 개편을 적용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노선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춘천시와 비슷한 규모 지자체의 개편 사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편된 노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용역의 주 내용은 춘천시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분리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노선을 어떤 식의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거는 없고. 전문가들도 춘천시의 이번 개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시험 운행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근본에 시행된 춘천과 같은 경우도 그런 조사 분석에서 경우의 수를 조금 미흡하게 따져본 것이 지금과 같은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버스 개편 이후 춘천시에는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버스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노선과 환승, 없어진 노선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가장 많았고 배차 간격과 배차 시간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처음에 50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 익숙함에 대한 그 단절을 끊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제보가 많이 오니까 하여튼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하여튼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상황이 이렇자 춘천시가 전면 개편 열흘 만에 부분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선과 지선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을 수요에 따라 일부를 지선으로 전환하고 기존 주요 노선 일부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버스도 첫 차와 막차 시간을 비롯한 버스 시간과 노선을 개편하고 정차하는 정류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등교 시간대 S버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겠다며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춘천 지역 시내버스. 적용한 지 2주 동안 원하는 곳을 가려면 돌아가야 했고 환승 시스템은 유기적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1년 정도 지나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다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은 데다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4,000세대에 달해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2,38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가 늘었는데 전달과 비교하면 무려 42.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침체를 이어가던 도내 주택시장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침체된 도내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700세대가 넘습니다. 원주와 동해, 속초, 고성 등은 1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좀 오히려 경기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주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이 많고 이제 시장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움직이고 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집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게 될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6,500세대가 넘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일순간에 늘어 가격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잠깐 늘었던 거니까는 어떤 거래량이 많이 들어서 호황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95.8포인트로 거래량 증가에도 전달보다 떨어지는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곧바로 주택시장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택 소유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도내 접경 지역이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상경기 침체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 양구군은 전국 최초로 군장병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의 중심 상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군 위수 지역이 2시간 거리로 확대하면서 외출을 나온 군장병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방개혁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사단까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지역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군인과 가족 등 7천여 명이 지역을 떠나가면 인구 2만 명 선이 붕괴하고 경제 손실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군인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상인들은 매출 급감에 따른 생활고까지 호소합니다. 80%는 뭐 완전히 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사나 뭐 하사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매출이 뭐 완전히 바닥이죠. 일론이 간도가 됐는데 어떻게 뭐 그게 무슨 거예요? 여기는 숙대박되는 것입니다. 더 영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그냥 뭐 죽는 거죠. 뭐. 강원도 전방지역 거의 다 군인들로 먹고 살았잖아요. 양구군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군인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평일 외출을 나오는 병사들에게 최대 16,000원 한도의 택시 쿠폰을 지원합니다. 또 군복을 입은 병사들에게는 농어촌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가 활동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이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장병들이 평일 외출을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지역 그 인근 상인들의 그 경기화 활성화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도내 5개 접경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군인은 약 26,000여 명. 이에 도내 5개 접경 지역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존립을 위해 접경 지역 특별법 개정과 군 유휴부지 무상영려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 지역.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영월군 의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영월군 의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해임 18일 만에 다시 의장직에 복귀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복귀 사태에 대해 지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번 일로 의회의 권위와 이미지가 추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군청 브리핑룸 단상 앞에 섰습니다. 불신임 결의안 가결로 의장직에 해임됐다가 다시 의장 자리를 찾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의장은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 효력 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난 25일 해임 18일 만에 의장직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작은 지자체에서조차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모든 것들이 4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충절의 고장 영월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 윤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의 해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주당 의원 상대 형사소송 진행 여부는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복귀했지만 아직 본안 결과 등이 남아 의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태 영월군 의원은 의원들 간 갈등은 여전하지만 의정 활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잘못이 향후에 가려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법정 다툼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의원들 간 진흙탕 싸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선출직들이 이제 영월군 군민들을 위해서 좀 슬기롭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영월군의 그 이미지 하락을 좀 실추시킨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제260일의 정례회를 시작한 영월군 의회. 다음 달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국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 국립유치원 91개 학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국립병설 유치원 13곳, 18학급을 신설해 지난해 37%대였던 국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였습니다. 또 2022년 원주기업도 시내에 가칭 기업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2023년까지 34개 유치원에 91개 학급을 확대해 국립유치원 정원이 1,750여 명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청은 국립유치원 취업률 확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장작 8개월간 진행된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전산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로 드러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경찰에 산불 피해 당사자인 이재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불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갈등,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마수일 고성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죠. 수요일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정말 그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강원도 동해안에 발생한 사건인데 뭐 이렇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겹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계절풍 요인이 많았던 이른바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을 타고 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성 속초와 이제 강릉동에 이제 인제까지 번져서 이제 3일 동안 탄 사건인데, 여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1,291억 원의 재산 피해, 그다음에 648가구의 1,490명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이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면에 있는 전신주에서 이제 이른바 아크불티, 이제 전 불티 같은 게 발생하면서 시작을 해서 752억 원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2명의 사망자까지 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전신주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결국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 시공, 복합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요. 이를 토대로 경찰이 이제 결론을 낸 걸 보면은 대체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실용 도로변 전신주에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이로 인한 불꽃 때문에 발생을 했다. 두 번째는 해당 전선이 노후화됐고 어떤 관리 매뉴얼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역시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이제 경찰이 아마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조사를 끝내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좀 인재로 밝혀진 건데 이렇게 8개월 동안 좀 오래 지지부진해 가면서 좀 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이번 사건에 이제 그 국민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또 인명 피해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보다는 이 역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를 방증하듯이 한전 속초 강릉지사와 한전 나주본사 강원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수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 점검 보수에 이제 업무상 실허에 이제 무게를 두고 사건을 이제 종결을 했는데 8개월간 이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장기화한 것에 비추어서 조금 뭐 이재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불 피해 이렇게 8개월 동안 끌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민들은 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른 갈등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사망 사고도 났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는데. 과연 이게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했으면 이렇게 날 수가 있겠는가? 물론 뭐 어떤 구속자 수가 많다고 결국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재판이 지금 결국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을 비롯해 가지고 유지 관리 담당하는 이제 시공업체 2명 등 9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 송치를 했는데. 다 그 불구속 기소에다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4명은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과연 이제 이것이 제대로 정말 어떤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 들여다본 수사였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 사건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큰 만큼 어떤 한전이라는 큰 기관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재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네, 수사 결과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비대위 총괄 본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야기에 나누기 앞서 관련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람이 2명이 죽었고 아직까지 집중적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최소한 중과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따로 있는데 손사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의 30% 낮춰놓고 30% 정도밖에 안 나와놓고 거기에 또 지금 40% 나온다는 거는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현재 대책위는 물론이고 이재민들이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과실과 중과실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곧 보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4명을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왜 그걸 기각을 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좀 많이 격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실 평생을 일궈온 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터전을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도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강경한 입장 표명과 대응을 좀 계획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들은 그간에 고성경찰서, 그다음에 강원도경찰청, 그다음에 대검찰청까지 다니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여러 번 집회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런 집회라든가 그런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비대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경찰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와 같은 결론진 이유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민들 입장에서 이제 중과실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네. 경찰도 이제 전신주의 설치, 점검 보수 등 업무상 실행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업무상 실화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뭐 시장만 요란했지 제대로 나온 게 없다. 결국 뭐 태산 명동 서일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수사 기록만 15,000여 페이지면 이르는다는 정도로 이게 방대하게 수사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어떤 안전관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뭐 이제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더 우선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대단히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엔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 재판의 결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의 이제 수사 결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기소가 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어떤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미약하게 결론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고 또 8개월 동안 기다려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라는 당혹감도 들게 마련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우리 정부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뭐 경찰도 검찰도 다 국가기관 아닙니까? 어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위무하지 못한다면은 그 존속으로서의 그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뭐 일단 이건 자료를 놓고 보되 일단 이재민들의 요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은 정말 또 다른 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영 시사평론가님께서도 좀 이재민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전에서 지난 산불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한전의 책임 비율과 보상 범위를 두고선 좀 결론 없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비대 입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전에서는 아주 지극히 쉬운 방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난 9월 달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피해 보상을 하겠다. 언론 플레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 동안 우리한테 한 얘기는 손해사정을 받아라. 손해사정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가 빨리 손해사정이란 거는 그 어떠한 절차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서 네. 피해 금액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해서, 거죠. 네. 그런데 그 손해사정 결과가 우리가 1차 피해 신고를 한 금액의 50% 수준이 안 됩니다. 반절도 그럼 채 되지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었는데 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쵸. 부대적인 그런 손실이 있는데, 산불이 4월 4일 날 나고 4월 6일 날 이제 종료가 됐죠. 그 4월 8일 날 빨리 그날 4월 8일 날 피해 신고를 다 마쳐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신없는 사이에 그냥 1차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피해 신고를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1차 피해 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2차로 이제 3차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꾸 그 손해 본 전소가 된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네. 2차, 3차 신고를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1차 신고 금액의 손해사정 결과가 50%가 밑돌아요. 그러면은 그거라도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던 거죠. 왜? 손해사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피해민들의 피해 금액이라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소명이 된 건데, 그 1차 피해 신고 금액의 50%가 안 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되지 않았기 사람들이 때문에. 네.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멘붕에 빠졌는데, 지금 보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차 특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전 과실이 30%니까 30%밖에 못 주겠다. 이건 언론에다가는 다 해준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니까 피해민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수긍 못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한전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한전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어쨌든 지금의 이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협의하는 소통 과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전은 사실 눈치 보기나 어떤 그 보상 방식을 저울질할 때가 사실은 아니고, 이게 이제 나왔다고 그러면 최대한 여기에 이제 이재민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노기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활 터전이 다시 이룰 수 있는데 그게 그쵸. 기반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금액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어떤 그 사실상의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좀 되지 않고 그런 있는. 것들보다는 아마 보니까 어떤 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좀 눈치 보기식 혹은 보상 절차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저울질 같은 것들이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성금이나 후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받진 않았냐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해나 우려에 시선을 좀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겨울을 나는 것조차 이제 걱정이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부 기관의 싸움으로 이제 싸움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비대위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있다면, 뜻을 모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대위 대표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달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자리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전소가 되고 또 농토가 전소가 되고 임야가 전소가 되고 또 직장이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은 사업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처음부터 전향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임했다 그러면은 어려움은 있고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피해민들이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리고 희망이 되는 그런 보상 협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한전의 미온적인 보상 협상 태도 때문에 지금 피해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과실이 30%다? 그래서 우리는 30%밖에 못 주겠다? 이거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엄동설한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양간지풍 통고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양하고 간성은 예로부터 바람이 많고 통천하고 고성은 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주택이 전소된 분들은 일부 컨테이너 하우스 들어가 있지만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참 통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처마도 없어요. 신발 벗어놓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이 겨울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주거 환경이 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전혀 지금 어떤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 또 수급조차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끝나서 제기를 한다 그래도 제기하는 기간 동안 있었고 제기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단골 거래처나 단골 고객들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물 한 병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국민성금들이 다행히 지금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됐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그 성금으로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진짜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아직도 고액 피해자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자들, 집이 10채, 11채가 있던 사람들이 다 전소가 됐는데 2채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향후 미래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네, 본부장님께서 좀 심정이 많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고성 속초 산불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미 좀 밝혀졌는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정치평론가님께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시공과 점검을 제대로만 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전은 사실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신속하고도 이렇게 성실한 보상책을 내놔야죠.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도 지금 사실 좀 약간 여자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제 지금 국회에 지금 얘기가 특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조속하고 성의 있는 집행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증이 난 사람에게는 물 한 바가지도 중요하지만 한 컵에 당장 마실 수 있는 물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 어떤 그런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절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이 권고했잖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외양간을 고칠 일이 없도록 소를 잃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전이나 모든 유관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제도 시스템 마련에는 정말 10번을 더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마수일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